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차바를 통해서 드릴 강의는 이 학생 인권조례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고, 소제목으로 하면 이제 학생 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 능력의 문제점, 이것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예, 그다음 쟁점은요, 네 가지 서론부터 하면 결론까지인데 쟁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가, 또는 인권조례의 권리 의무 사항, 특별히 이제 교사에 대한 조사 징계권을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하면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는가, 이런 세 개로 하는데, 주로 이제 이번에 미성년자 기본권 행사 능력을 주로 하고 3번, 4번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 부모의 교양권이 충돌하는가 쟁점이 많이 됐죠. 특별히 이제 우리 서희초 사건 때문에 학생 인권조가 큰 쟁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교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되는가 이것이고, 그 쟁점에 앞서서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 이런 쟁점이 되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이 학생 인권조례는 2015년에 2017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를 받던 송경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계속 끊임없는 운동이 있어 왔죠. 특별히 이제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제죠. 그제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날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 교권을 회복한다, 이런 종합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예시안을 공표했습니다. 이 조례의 구성체계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되어 있고, 총칙부터 21개 조문입니다.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다른 조례와 관계, 그리고 교육 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또 학교 구성원의 갈등의 예방, 민원 및 갈등의 처리, 그리고 보칙해서 21개 조문을 예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 교권 회복이나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라, 또 이런 가이드라인 예시안을 기초로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든지 또 학교 규칙을 반영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월 29일에 교육부에서 예시안을 공표하고 나니까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죠. 여기에서는 아주 되게 환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만 이미 이제 상위 법령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또 조례를 해야 되냐, 이런 우려도 있고,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이 전면 개정, 또 교육부에서 말하는 학생인권 조례 정비, 여기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일부 개정을 말하냐, 전면 개정이냐, 아니 폐지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 교육감이죠. 교육부에 예시한 학생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후퇴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쟁점 중에는 과연 이 교육부 예시안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학생의 권리를 후퇴하는 것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미성년자죠. 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 보통 이제 18세 이하가 되겠죠. 초중고등학생은 이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인권이 곧 기본권인데,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기본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학생의 인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상으로 태아도 생명권이 있죠. 생명권은 이제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아가 그러면 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태아가 인권이 있다, 생명권이 있다고 해서 태아가 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성년자에게 또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 기본권이 있다, 이것하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쟁점입니다.
특별히 학생인권조례,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경기도에가 2017년 10월에 최초로 만들어지고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 또 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곳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충남, 제주도 또 인천까지 해서 7군데 정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게 한 것이냐, 학생을 보호하게 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죠. 그런데 2022년에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위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안내 해가지고 민주시민생활과에서 보낸 거에 보면 학교는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론화 등 학교 공동체 모두의 참여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 생활 규정 재개정 해가지고 학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하면서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입니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쟁점이죠. 학생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좋은 말씀처럼 보이죠. 학생이 학습의 자기주도권, 자기주도적 학습 이렇게 보면은 학생도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결정권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뭐냐면 자기결정권은 내가 학교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도 자기결정권이고, 내가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도 자기결정권이고, 크게 말하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대학교를 갈 때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도 자기결정권이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의미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특별히 이 학생들한테는 성적 자기결정권, 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기결정권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교과서에서 넣어가지고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 도덕 1에 대해 나오는 것인데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가지고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책임지는 능력, 또 결혼을 출산할지 말지, 또 성적 호기심이나 성 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도 자기결정권 용어를 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2022년에 개정 교과서 과정 개정 논의에서 이 논의도 했었는데, 2015년 개정 교과서 보건 교과서에 보면 이성 교제와 성 역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2022년에 보면 저기 동그라미 쳐놨죠. 지식 2에 보면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성적 발달과 신체상 이렇게 해놓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용 요소 교과서에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중학교에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방금 보신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성 역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논의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2022년 개정 교과서에 교육부 고시에서는 이 보건교과서에서 말하는 12학년 보건교과서에서 거기서 말하는 성의 개념을 특별히 생물학적 성, 사회문화적 성, 젠더죠. 젠더 등을 비교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물학적 성, 섹스, 생물학적 성만 가르치면 되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사회문화적 성 하면서 젠더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젠더까지는 좋다, 우리가 젠더도 뺐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우리가 좀 힘이 약해서 젠더까지는 비교 이해한다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성에 관련된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책임있게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이 권리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특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2022 교육과정에 넣도록 했던 것이 큰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과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 권리, 그러니까 내가 혼인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의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 딱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 그런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호되는, 이걸 이제 소극적 의미라 그래요. 소극적 의미로 자기를 지키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로 또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권으로서의, 자기를 지키는 권리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더 다른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부 고시를 통해서 교과서 개정할 때 반드시 넣으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교육부 고시 개정 교과적 내용과 전혀 다르게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보는 영상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의미로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좀 한번 틀어줘 보세요.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혼란으로 치부되고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요즘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해서 방금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욕, 섹스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과연 학생인권조례인가? 이런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미성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섹스할 권리, 이 섹스할 권리가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아닙니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헌법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가? 그리고 헌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이 나오는 근거가 헌법 제10조죠. 헌법 제10조 1문에 보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다는 것이 이제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한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책임 능력 하에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인격 주체성이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이 있고 또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행복 주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주권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나온다. 그리고 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이 자기결정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 인격 주체자가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있죠. 그리고 개성을 자유를 실현할 권리가 있죠. 여기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나온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기결정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것은 내가 성행위를 할지 말지, 누구랑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을 하고 혼인을 할지 말지, 누구랑 할지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이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권이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혼인의 자유로 파생될 수도 있고 또 누구랑 성적 관계를 맺을지, 언제 맺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는 혼인의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18살,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이죠.
우리 민법에는 19세 이상이 돼야 성년자니까. 그래서 민법에는 18세 이상이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세들 하더라도 혼인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7세, 16세는 아예 혼인의 자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표현인 혼인의 자유도 우리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또 16세, 17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학생인권조례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특별히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 서울시 민주새마을교육과의 성평등팀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2022년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신청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권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처음 들어봤는데, 성인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성인권이란 건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개인의 고정관념을 제한하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깨이고 개인의 성적 권리, 이게 이제 개인의 성적 권리라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함양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것이 이제 보세요. 성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제한하는 이런 거 고정관념을 다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서 개인의 성적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깨우는, 이것이 성인권 교육이다.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학생인권 조례에 나오는 것이냐? 이게 학생인권 조례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학생인권 조례에 있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성인권을 보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게 또 조기성애와 또 성적 일탈을 탈선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학생인권 조례에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헌법에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헌법상 또 학생인권 절하상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10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초로 2010년 10월 5일 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 3조에 보면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해가지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저렴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헌법 10조가 똑같은 내용이죠. 인간으로서 저렴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한 것.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인권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의 저렴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이 나오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개인의 인격권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자기결정권이 나오고, 여기 자기결정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나온다. 이렇게 헌법에서 봤잖아요. 그것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3조를 보면 헌법상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이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죠. 방금 봤던 영상도 결국 이 조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 조례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만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저렴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부정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3조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권조례가 성인권 결정권이, 성인권이 나올 수 있다. 나오지 않아도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도 여기도 이제 2014년에 만들어졌던가요? 여기도 3조에 보면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저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학생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헌법 10조가 똑같이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가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학생의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압적으로 또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학생의 미성년자의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면 청소년도 섹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학생인권조례에서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인권이란 것은 양면성이 있다. 첫 번째로 소극적 방어적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면 그것을 보호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이건 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이죠. 반대로 또 국가가 그걸 제한하거나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내가 행사가 제한되면 소를 통해서 국가의 내 권리를 권리 행사가 침해됐습니다 하면서 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이걸 우리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것은 내가 소극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것을 방어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 주관적 공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건데 과연 학생에게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이런 방어적 권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내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폭력이란 걸 한번 예를 들어봐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이것은 소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내가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적극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폭력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내가 침해받지 않을 방어권으로서 권리를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고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인권도 성적 자기결정권도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소극적 권리냐?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고요. 만약에 성적 권리가 제한된다, 성적 권리가 행사하는 게 침해되면 내가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그러면 내 성적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제한하는 부모나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것이죠. 제한했다고. 이걸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학생 인권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이제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권리가 있다, 학생이 권리가 있다는 건 기본권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한다, 이걸 기본권 행사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 헌법에 따라서 형법에는 형사 미성년자 해가지고 14세를 미성년자라고 제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세, 12세는 아무리 형사범죄를 해도 처벌을 못해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법상으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세 이상은 돼야, 14세, 15세는 돼야 이게 범죄구나 아니구나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고 행사 능력이 있다 해서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이상. 근데 민법은 또 어렵죠. 민법에서는 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 능력은 19세 이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8세나 17세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하면 부모가 다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기본권은 민법에서의 법률의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형법, 민법과 다르게 헌법상 기본권 행사 능력은 도대체 몇 살 정도 되는 것이냐? 기본권 행사 능력은 몇 살이냐? 일단 선거권 같은 것은 딱 보면은 18세 이상이니까 선거권에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기본권, 인권의 행사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좋은 우리가 표본이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이게 이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표현을 금지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제가 이제 이게 소송을 했다가, 이 소송은 우리가 결국 이제 패소는 했지만 좋은 결정문이에요. 이 결정문에서 쟁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이제 2017년에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때 왜 조례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판단 보세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 혐오 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전신적, 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 그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구성으로 있는 공간에서의 문제라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미성숙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인들에게 주장되는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런 걸 규정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허용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도 특별히 학생들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별적 언천적 표현도 소극적으로 방어받는 것이지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되게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것이고,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이렇게 인정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 우리가 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다른 학생인권조례 해석할 때 잘 들여다보면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잘 표현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근거는 당연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잘 익숙하죠. 헌법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좀 특이하긴 하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잘 공부해 보면 이 학생의 권리가 과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인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을 보호하게 한 것이냐, 아동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한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전문이 보면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한 존재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협약을 쭉 찾아보니까 협약이 1부부터 1조부터 41조까지가 있고 2부는 이제 조직에 관한 거 42조부터 54조까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보호에 관한 규정이 41회가 나와요.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행사에 대한, 행사란 표현은 4번 나오더라고. 특별히 보세요. 12조, 13조 1항, 14조, 15조 이렇게 하나, 둘, 셋, 4번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제 표시도 행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12조에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능력이 있는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이것도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3조 1항 2항도 표현에 대한 자유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14조 1항 2항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행사할 수 있다. 또 15조 1항 2항 결사, 평화, 집회의 자유도 행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행사라면 나와요. 4번 나오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10배가 넘는 41회는 보호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보호. 그런데 이 행사를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사를 보세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행사가 4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12조 보면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아동이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된다. 그리고 13조도 표현에 대한 자유권이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14조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러한 권리, 아동이 이러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모 등이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된다. 이 부모 등이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15조도 결수와 집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행사는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조문은 5조. 여기 보면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 협약이 1조부터 41조까지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때, 모든 권리는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사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약에 체결된 국가들이겠죠. 이러한 국가들은 부모들이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국가는 부모등은 이제 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 친권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후견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 이 5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5조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동이 보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특별히 이제 아동의 권리에 박 전문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규약 24조에 따라서 아동의 권리 예박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4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 아동의 인권, 미성년자의 권리라는 것은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보호받을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나 아동의 권리라는 것은 이 보호받을 권리, 특별히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모든 어린이는 출생에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질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도 학생도 성명을 가질 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모든 어린이들, 학생도 국적을 취득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 협약 또는 국제인권구범 비규약에 따르면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아동의 권리다. 그러니까 보호받을 권리, 성명을 가질 권리, 국적을 받을 권리가 보호받을 권리지, 적극적 권리의 행사는 부모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학생의 인권 조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 방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나 또는 다른 모든 학생인권조례가 1조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학생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을 제가 이제 아주 고무적인 것은 그제 교육부에서 예시안으로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이제 그 예시안에 2장에 보면 이제 5조 교육감 책무, 학교장 책무 있고, 여기 7조에 보면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7조를 보니까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해가지고 1항에 학생은 교육 활동에 있어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아니, 권리가 있죠. 이건 권리 능력이 다 있는 건 당연한데, 이런 권리,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학생이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교사,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행사는 부모 등 보호자 또는 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때는 교사나 부모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아동 권리 협약 그대로 조문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 여기부터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학생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이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또는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휴식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수업시간에 나가는 것도 휴식권인가, 또 내가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면 이제 인권 침해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인권 침해, 학생 인권을 잘 보장하지 않는 교사를 진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에 있는 인권오관이나 학생인권센터가 교사를 조사 징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쟁점이죠. 특별히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사를 조상 징계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송경진 교사는 경찰에서 학생인권들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성희롱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오관, 학생인권센터에서는 형사처벌과 다르게 우리가 징계조사를 할 수 있지 하면서 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
학생 인권 침해, 성희롱이다,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교사를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교사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학생 인권 옹호관에 조사를 받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를, 그것도 국가 공무원인 교사를 지방자치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인 이 학생 인권 옹호관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냐? 과연 조사할 수 있는 게 학생 인권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가? 근데 현재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이제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41조를 보면 학생 인권 옹호관에 직무해가지고 학생 인권 옹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그래서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또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요구 해가지고 학생이 교사가 저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제 신청을 하면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또는 직권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해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44절을 보시면 이 구제 신청을 받은 학생 인권 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지원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 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 인권 옹호로부터 시정 공고를 받은 본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공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옹호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교사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침해한 것이다 하면서 시정 조치하세요, 징계하세요 이렇게 하면 교육감이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면 반드시 이행을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교사를 침해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경기도 학생인권조를 개정한다 하면서 2023년에 9월 20일 개정안을 내면서 이제 학생인권보호관을 학생생활인성 담당관 이렇게 이름만 바꿨는데 실제로 그대로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2년에 만들 때부터 있던 것인데요. 39조에 보세요. 학생인권공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 및 직권조사가 있지요.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49조 보시면 관계인 교육감에게 시정 공고할 수 있죠. 이거 특이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저 사진이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 인권 교육, 특별히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징계도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직권조사하고 시정조치하면서 시정조치로 교사에 대해서 징계도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고 내용을 학생인권옹호관이 내가 이런 조치 결과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교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징계 조치를 공고했습니다 하고서 이것을 언론에 공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또 어떤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우리가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하면서 언론에 공표하면 이제 언론에서 이 사람을 완전 언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언론에 시달리다가 이 학교 교사가 이제 자결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2023년에 4월 28일 날 하면서 45조, 49조를 삭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인권을 옹호관을 조사받으면서 성정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특별히 이제 반성을 했죠.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그게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학생인권조례에서 삭제시키면서 2023년 4월 28일 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뺀 것처럼 보이는데 2023년 올해 4월 28일 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인권 담당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또 구제 및 조치해가지고 여기서 학생인권 담당관이 교사를 조사하고 또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공고하고 또 여기 보십시오. 14조, 24조 보시면 14조도 보면 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시정 공고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시정 공고 등 조치 요구 똑같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현행 전라북도도 똑같이 교육인권 조례를 통해서 교사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교사를
교직원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조례로 가능하냐? 이것은 법제처에서 자치입법 지원 사례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를 법제처에 문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인권감독관이 인권 침해 사항 등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랄지 시정 공고 사항을 규정하고 또 교육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조례로 할 수 있느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느냐, 또는 이러한 제재적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느냐,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법제처는 만들기 어렵다. 만약에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 조례안은 특별히 보세요. 인권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조사받는 피조사자는 이러한 권한 행사, 그러니까 조사를 할지 직권 조사를 할지 또는 현장 조사를 할지 공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권한 행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인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결국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로 교사를 조사하거나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하거나 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이런 것들은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회신이죠. 특별히 대법원도 이게 이제 대법원이 2015년 5월 14일 날 선고한 판결, 이것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판결이에요. 이 사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들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나 학교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은 결국은 학생인권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옹호관의 시정공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떠한 제대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비춰볼 때 이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공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합헌이라고 한 거예요. 합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뭐예요? 인권옹호관의 시정공고 외에, 그러니까 인권옹호관의 시정공고 외에는 시정공고라는 것은 결국은 강제하는 제대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왜 시정공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시정공고에 대해서 강제수사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판단 범위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요거 이제 이 전라북도 교육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이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많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인권조례는 2조 1하로 보면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는 국립학교도 포함되고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다 들어간다. 여기 보면 국립학교가 포함된다고 하면 국립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국가사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국가사무는 교육부 장관이 할 사무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다툰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라북도 우리 학생인권조례는 위법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제의를 요구할 때 해야 되는데, 제의를 요구할 때 교육부 장관이 주장한 2조 1항에서 학교에 대한 내용이 국립학교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의회에다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송에서만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의결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 대상은 지방의회에다가 제의를 요구할 당시에 이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지적했던 제의결에서 했던 그러한 사항에서 심의 대상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 원고라는 건 교육부 장관이에요.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사유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이미 그 지방의회에 제의 요구할 때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런
국립학교라 포함된다는 국가사무를 할지 시정공고 조치가 들어갔다 할 때 이런 것들은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유일하게 학기당 인권교육을 2시간 정도 시키는 것은 자치사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판단해가지고 끝내버린 것이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규정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방자치법 2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그 사무란 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게 그 사무라는 것이 이제 국가사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지방자치사무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또 벌칙을 정하는 사항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를 조사 징계하는 것을 학생인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할게. 국가사무나 기관에 하는 사무에 관해서 또 보면 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교육부 고시가 있어요. 교육부 고시는 교육부 장관이 국가기관이죠. 그러니까 교육부 고시로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조례인데 이걸로 제정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쟁점인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특별히 교육부 장관이 올해 9월에 2023년 9월에 교원의 학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새로 제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어떤 내용이냐. 특별히 이게 이제 학생 생활지도의 고시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보면 학교 규칙은 학교장이 만드는데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칙에 기재할 사항 또는 재개정할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 12월 27일에 초중등교육법 개정돼 가지고 20조 2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해가지고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이 법령이 이제 대통령령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조례가 포함될까 했더니 이 법령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버렸더라고요. 구조는 학교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8조에 따라 이게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정할 때 학교 규칙에 포함될 사항을 딱 규정해 놨어요. 8조 법 제8조인데 이것을 대통령령 시행령 제9조 1항에서 제법 8조에 따른 학교의 규칙을 정할 사항은 학생 포상이나 징계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이랄지 학업의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신설됐다고 했죠. 법 제20조 2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 시행령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제43조의 3항 학생생활지도 해가지고 학교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 2 방금 이렇게 신설됐다고 했죠. 20조 2가 2022년 12월 27일 날 여기에 따라서 해당 분야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해당 분야가 뭐라고 되냐면 시행령에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 생활과 관련되는 생활 이것이 앞서 본 구조에 있는 시행령 구조 1항 7호에 있는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과 비슷하죠. 동일하죠. 이것이 이제 40조의 3에도 학생 생활 지도 해가지고 1항에 이것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을 누가 정하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데 그 학칙은 특별히 이 40조 2항에 3항에 보면 교육부 장관이 그러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40조 3의 2항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항이에요.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그러니까 학생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다, 고시할 수 있다거나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2023년 올해 6월 27일 날 새로 신설된 개정된 조문이죠.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 법률의 유인을 받아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학생 생활 지도, 그러니까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이것이거든요. 이러한 교육부 장관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방자치 사무인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국가 사무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이고, 특별히 시행령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관 위임 사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랄지 또는 뭐 우리 교육법 학회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다 이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인권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총, 한국교총에서도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무슨 장전이랄지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서울시 교육감이나 또는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학생인권이 후퇴한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과연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 초중등 교육법을 보시면 제18조의 4에 학생의 인권 보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명시된이란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왜냐하면 국제인권조약이라는 건 범위가 엄청 넓지요. 명시된 학생인권. 특별히 이제 아까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같은 데 명시된 이런 국제인권 조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항도 신설됐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명시되지 않은 권리, 이게 이제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보장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 37조라 보면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열거되지 않는 권리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초등중교육법 18조의 4에서는 헌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한다. 이 조항을 그대로 이번에 그 학교 구성원의 권리에 관한 책임의 조항에서는 3조에 이렇게 딱 명시해놨습니다. 기본원칙,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방금 앞서 본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와 동일하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열거되지 않아도 경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보호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왼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생의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광범위하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랄지 성 정체성이랄지 또는 혐오 표현이랄지 차별금지랄지 이런 것들을 조례로 다 정한다고, 또 학생이 주장만 하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피곤해요, 저 수업 받기 싫어요, 나가는 휴식권 열거되지 않았죠. 이런 것도 그럼 학생의 권리로 다 보장되냐? 성적 자기결정권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제 11월 29일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명하게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와 마찬가지로 기본원칙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다 학생인권을 보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이 후퇴했다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학생 인권 조례, 지금 현재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과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냐. 앞서 봤던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반드시 부모 등 또는 교사 등 당연한 권리가 있는 감독자, 지도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미성년자로서의 부모나 교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현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사를 조사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인권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저는 교사는 사실 국가 공무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공무원을 조사 징계하는 것은 국가 사무이죠. 그리고 또 학생인권조례에 왜 폐지되어야 하냐?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다 확인된 것들을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국교총도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결론적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것을 넣으면서 학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과 교권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 고시안으로 학교 생활 지도를 할지 또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학교 규칙으로 다 정의하는데 그러나 학교의 규칙권 또는 학교 교육부에서 교시로 정한 학생 생활 고시에 위반되게 학생 인권 조례를 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위 법령과 충돌되기 때문에 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사무나 기관 임무 사무에 충돌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러면 학생의 인권이랄지 그러면 학생을 보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당연히 학생도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으로서 보장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 또는 부모의 친권, 교사의 교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것은 학교 당사자, 교육 당사자, 교육 3주체지요. 이것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교육부의 고시 예시안에서는 학교 구성원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3주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부모의 3주체가 균형 있게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불필요하고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학생, 교사, 부모가 3주체가 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책임에 관한 교례 또는 교육 당사자의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주의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6군데, 7군데의 학생 인권 조례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